한강 인테리어입니다. 견적 내려왔습니다. 낮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50살 오수연은 현관문을 열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친구가 소개해준 인테리어 사장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8년 전 이혼한 전 남편 박태준이었습니다. 수연의 눈이 무의식 중에 그의 왼손으로 흘렀습니다. 약지에 금반지가 묵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이미 다른 삶 안에 있었습니다. 딩크족을 약속했던 두 사람, 계획에 없던 아이, 아내의 산후 우울증, 커리어를 버린 남편, 그리고 아내의 배신. 8년이 흐르는 사이 남자는 새 삶을 찾았고 여자는 아직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56도 쉼터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사흘 전 일이었습니다. 친구 미래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저녁 설거지를 하던 참이었는데 미래는 대뜸 반가운 목소리로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남동생 친구인데 진짜 꼼꼼하고 가격도 착하고 서울에서 소문난 데라는 말이 이어졌고 수연은 손에 묻은 물기를 수건에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포구 오피스텔로 이사한 지 석 달이 지나 있었지만 벽지는 여전히 낡았고 바닥 장판은 구석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게 버거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새로 시작할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목소리가 자꾸 밝게 설득해왔고 수연은 결국 번호를 받았습니다. 한강 인테리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다 천천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강 인테리어입니다. 젊고 활기찬 직원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견적 좀 받고 싶어서요. 주소 알려주시면 사장님이 직접 방문하십니다. 내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수연은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직원이 확인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소파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포구의 저녁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고 도로 위로 자동차 불빛이 줄지어 흘렀습니다. 저 빌딩들 사이 어딘가에 한때 자신의 이름이 붙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17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이제는 없었습니다. 수연은 오래 창밖을 바라보다 불을 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은 이미 일어나 있었고 커피를 마시다 말고 소파 등받이에 기댄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밤들이 많았습니다. 10시가 되기 조금 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연은 잔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며 손으로 머리카락을 정리했고 거울을 한번 봤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8년 사이에 주름이 깊어졌고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수연은 시선을 거두고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감청색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줄자와 두꺼운 수첩을 들고 있었고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강 인테리어입니다. 수연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연의 입술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태준이었습니다. 8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이 작업복 차림으로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연의 시선이 무의식 중에 그의 왼손으로 흘렀습니다. 약지에 금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재혼한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이미 다른 삶 안에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문 닫는 소리가 들렸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업체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태준이 멈췄습니다. 수연은 다시 말했습니다. 약속이 잡혀 있으니까요. 견적은 봐야죠. 태준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수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태준은 감정을 걷어낸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벽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귀를 기울여 소리를 들었고 구석으로 가서 쪼그려 앉아 벽지 모서리를 들춰봤습니다.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이쪽 결로 피해가 있네요. 방습 처리 추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태준은 장판 쪽으로 갔습니다. 모서리를 들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장판도 전체 교체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짧은 대답들이 오갔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눈은 태준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보이지 않는 구석도 꼼꼼히 확인했고 수첩에 숫자를 적고 계산했습니다. 이 일을 오래 해온 사람의 손놀림이었습니다. 결혼했을 때 태준은 정장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보고서를 쓰고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수연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자신이 없던 8년 사이 이 남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더 단단한 사람으로. 태준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견적서입니다. 이틀 작업이고 내일 오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연은 종이를 받았습니다. 금액을 보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태준이 신발을 신으려다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연은 닫힌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금반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반지가 눈에 밟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혼. 그 두 글자가 가슴 안에서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수연은 제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일까? 왜 하필 지금일까?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연은 이사할 때 챙겨온 낡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맨 아래에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분만실 복도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민준을 팔에 안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아기를 내려다보는 태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태준은 12시간을 복도 의자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연은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사진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상자를 다시 닫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내일 아침 태준이 다시 올 것입니다. 이틀 동안 이 집에서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태준의 왼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금빛이 묵직하게 반짝이던 그 반지가. 그 반지는 수연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는 것이 아프지 않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질 때까지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8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수연은 42이었고 태준은 44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선후배였습니다. 사귄 지 3년 만에 결혼했고 결혼 전 두 사람은 명확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이는 낳지 않겠다고. 딩크족이라는 말이 생기기 전부터 두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연은 대기업 마케팅팀 차장이었고 태주는 중견기업 영업팀 부장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말에도 노트북을 펼쳤고 저녁에도 업무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우리 그냥 둘이서 잘 살자. 아이는 우리 스타일이 아니잖아. 주변에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걱정했고 친구들이 나중에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다고. 그렇게 결혼 5년째가 되었습니다. 2월이었습니다. 수연이 이상함을 느낀 것은 직장 동료 생일 파티를 다녀오던 날이었습니다. 2주가 지나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약국에 들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화장실 문을 잠그고 테스트기를 펼쳤습니다. 결과를 확인하는 데 채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두 줄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이사분기 캠페인 리더로 막 발탁됐고 이사 승진 심사를 2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타이밍에 임신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스트기를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그것을 봤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다가와 테스트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표정이 낯설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저런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우리 어떡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태준은 테스트기를 내려놓고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떡하긴요? 왔으면 맞이해야죠. 우리 딩크족이잖아요. 딩크족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잖아요. 저 솔직히 말하면 기뻐요. 수연은 태준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산부인과에서 7주라고 했습니다. 수연은 초음파 화면 속 작은 점을 봤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태준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는구나. 목소리가 가볍게 떨렸습니다. 수연은 창밖의 서울 도심을 바라봤습니다. 저 빌딩들 중 하나에 수연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태어난 것은 10월이었습니다. 12시간 분만 끝에 나온 아이였습니다. 수연은 분만실에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뭔가를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라마 속 산모들처럼 뜨거운 눈물이 흐르거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충만함이 밀려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거웠습니다. 아이가, 이 상황이.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잘 울었습니다. 새벽에 울고 낮에 울고 이유 없이 울었습니다. 수연은 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이가 낯설었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짙은 안개 속 같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자도 피곤했습니다. 거울을 봐도 거울 속 사람이 자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 발견했습니다. 수연이 아기 옆에 앉아 1시간째 움직이지 않는 것을. 태준이 수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태준이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산후우울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수연은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이 곁에 있으면 증세가 나빠졌습니다. 울음소리를 들으면 온몸이 굳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이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나 회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태준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환경 변화가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일을 해야 내가 나아질 것 같아요. 태준은 한참을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여기 있을게요.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회사는요? 육아휴직 쓸게요. 그러면 당신 팀장 자리는?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연 씨가 낳는 게 먼저예요. 수연은 태준의 눈을 봤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그때 몰랐습니다. 태준의 회사에서 마침 그 시기에 영업부장 승진 제안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태준이 그 제안을 조용히 거절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것을, 수연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로 그 사실을 수연이 알게 된 것은 8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수연은 출산 넉 달 만에 복직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날 아침,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태준은 민준을 안고 현관에서 수연을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와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수연은 숨을 길게 들이쉬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자리가 너무 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편안함이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태준이 있었습니다.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미 잠든 상태였습니다. 태준의 얼굴에는 하루치 피곤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태준 덕분에 수연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수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 보면서 집에 있어요. 제가 일을 좋아해서요.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정말 대단하시다. 수연은 그 말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이 언제부터인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미팅이 많아졌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세련된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앉았습니다. 말이 빠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가 편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이 거실 바닥에 앉아 민준의 이유식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풍경을 보며 이상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비교였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비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이 말했습니다. 오늘 민준이 처음으로 걸음마했어요. 수연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태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걸었어요. 수연은 화면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잘했네요. 태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피곤했습니다. 일도 바빴고 승진 압박도 있었습니다. 집에서까지 아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수연이 깨달은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거래처 미팅이 잦아진 것은 복직 6개월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수연은 그의 이사로 승진했고 회의실에서 수연의 이름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수연의 의견을 물었고 임원들이 수연의 기획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가 좋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협력업체 미팅이 늘었고 저녁 자리가 생겼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빠르고 세련됐으며 농담이 위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연은 이사님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된장찌개 냄새와 이유식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태주는 앞치마를 두르고 개수대 앞에 서 있었고 트레이닝복 어깨에는 민준이 뱉어놓은 얼룩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풍경을 보며 이상한 감정이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교였습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준이 저 자리에 있는 것은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산후우울증에 걸린 아내 때문에 커리어를 접고 앞치마를 두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현석을 처음 만난 것은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유통협력업체 영업팀장이었고 49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지만 있을 때 존재감이 강한 남자였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저녁을 제안했습니다. 이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이번 분기 얘기도 나눌 겸. 수연은 수락했습니다. 마포구 조용한 이자카야였습니다. 처음엔 업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사적인 이야기로 흘렀습니다. 강현석이 물었습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일이랑 육아를 다 하세요? 대단하세요. 수연은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아이 봐요. 강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런 가정 많죠? 남편분이 멋진 분이신가 봐요. 수연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멋진 걸까? 아니면 그냥 방법이 없어서 집에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스스로가 싫어졌습니다. 그러나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강현석과의 저녁이 한 달에 한 번, 두 번으로 늘었습니다. 업무 미팅이라는 이름이었지만 점점 사적인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강현석은 수연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맞장구를 쳤고 공감했습니다. 집에서 태준과는 나누지 못하는 대화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수연이 먼저 닫아버린 대화였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아이 이야기는 듣기 싫어 핸드폰만 봤습니다. 강현석과는 달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연은 여전히 이사님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강현석의 연락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오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 저녁 시간 되세요? 수연은 즉시 답장했습니다. 그렇게 선을 넘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느 저녁 술이 조금 과했고 강현석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집에서 태준과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수연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태준은 거실에서 민준을 재운 채 불을 끄고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많이 늦네요.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분기 마감이라서요. 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태준이 말했습니다. 주말에 민준이 데리고 한강 나가려고요. 같이 갈 수 있어요? 수연은 핸드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거래처 미팅 있어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주말에도요? 수연은 짜증이 났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주말도 없을 때 있어요. 왜 그렇게 간섭해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수연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현석을 만날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인지 도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수연이 샤워 중일 때 핸드폰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태주는 옆을 지나가다 그것을 봤습니다. 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였습니다. 보고 싶어요, 수연 씨. 발신자는 강현석이었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냄새로 먼저 알았습니다. 낯선 남자 향수 냄새가 수연의 재킷에서 났던 것은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확인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이후로도 그냥 참았습니다. 민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직 수연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혼을 먼저 꺼낸 것은 수연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수연이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태준 씨, 우리 끝내요. 태준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멈췄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고 천천히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수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요? 수연 씨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거요. 한 달 전부터 알았어요.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냄새로 먼저 알았어요. 문자도 받고요. 수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처음엔 모른 척 했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싶었거든요. 일도 접고 집에만 있었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사람 마음은 못 잡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요. 가서 행복해요. 수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요. 나도 못한 게 있어요. 더 일찍 힘들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그냥 참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것도 내 잘못이에요.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조용한 이별이었습니다. 민준의 양육권은 태준이 가졌습니다. 수연은 짐을 쌌습니다. 나가는 날 민준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3살이었습니다. 수연은 쪼그려 앉아 민준을 안았습니다. 민준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엄마 목을 껴안았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태준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잘 가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수연은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8년이 시작됐습니다. 이혼 후 수연은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강현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이혼했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강현석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수연 씨, 저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에요. 잠깐 연락을 좀 자제해 줄 수 있을까요? 수연은 전화기를 쥔 채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강현석은 잠깐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아내가 알았어요. 수연은 숨이 멎었습니다. 아내.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미혼인 줄 알았습니다. 한 번도 결혼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반지도 끼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강현석이 유부남이었습니다. 수연은 3년을 유부남과 만났습니다. 가정이 있는 남자와 만나면서 스스로의 가정은 부쉈습니다. 그것이 수연이 선 자리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현석 아내가 회사 로비에 나타난 것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박수연 이사 어디 있어요? 여자가 로비에서 소리쳤습니다. 수연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가 곧장 걸어왔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이랑 만났어? 우리 집 어린 자식들은 어쩌라고.
여자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이 멈춰섰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사팀이 달려왔고 보안이 왔습니다. 여자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꽃뱀이에요. 유부남인 거 알면서 만났어요. 거래처 남자한테 접근해서 회사 정보까지 빼냈는지 어떻게 알아요? 꽃뱀이라는 말이 로비에 퍼졌습니다. 수연은 그 말을 들으며 얼어붙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정보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온 순간 이미 늦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며칠 후 인사팀장이 수연을 불렀습니다.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이사님, 이번 일로 회사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이 생겼습니다. 사직을 권고드립니다. 수연은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17년 다닌 회사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짐을 싸는데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는 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업계에 소문이 퍼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이력서를 넣으면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알아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지인이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수연 씨, 요즘 그런 거 되게 민감하잖아요.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은 쓰기가 좀 부담스럽죠. 수연은 더 이상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저축해둔 돈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는 사이 태준에게도 일이 생겼습니다. 이혼 후 태준은 혼자 민준을 키우며 회사를 다녔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겼지만 아이가 아프면 달려가야 했고 야근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팀 구조 개편이 됐습니다. 태준의 자리가 애매해졌습니다. 성과보다 가용성이 중요한 자리였는데 태준은 그 조건에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태준은 스스로 사표를 냈습니다. 12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퇴직금을 들고 나와 인테리어 일용직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막노동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태준은 묵묵히 했습니다. 민준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그것이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수연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감청색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젊은 직원 한 명이 더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준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낡은 벽지를 뜯기 시작했고 긁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는 거실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태준과 직원이 주고받는 짧은 대화가 들렸습니다. 꼼꼼하게 해야 돼. 나중에 거품 생겨. 네, 사장님.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시가 명확했고 움직임이 효율적이었습니다. 수연은 문틈 사이로 태준을 지켜봤습니다. 벽 구석구석을 손으로 짚으며 확인했습니다. 곰팡이가 핀 부분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었습니다. 직원에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방습 처리 따로 해야 돼. 겨울에 결로 심해지거든. 태준의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이 일을 오래 해온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연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태준이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했을 때 태준은 정장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보고서를 쓰고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벽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든 단단했습니다. 수연은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1시가 되자 직원이 나갔습니다. 점심 먹고 오겠습니다. 수연이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음식 시켜뒀어요. 같이 드세요. 태주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밖에서 해결할게요. 그냥 같이 드세요. 수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태주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베란다 쪽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음식이 놓였습니다. 단무지와 열무김치도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인테리어 6년 됐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원은요? 3명 있어요. 다들 성실합니다. 태준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물었습니다. 처음엔 힘드셨겠어요. 태준은 잠깐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몸이 많이 힘들었죠. 근데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민준이 학원 보낼 정도는 벌어요. 수연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목이 조여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잘 지내나요? 네. 많이 컸어요. 건강합니다. 태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더 묻고 싶었습니다. 민준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아이로 자랐는지. 하지만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직원이 돌아왔고 오후 내내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수연은 작은 방에 앉아 태준을 지켜봤습니다. 태준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틈새마다 퍼티로 메웠습니다. 대충 하면 나중에 들떠.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돼.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랬습니다. 무엇을 하든 끝까지 했습니다. 대충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집안일도 육아도 지금 이 일도. 그게 태준이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태준과 직원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벽지 붙이고 장판까지 끝낼게요. 수연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지가 모두 뜯겨져 있었고 맨 벽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서글펐습니다.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겉을 다 벗겨내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 직원이 먼저 나갔습니다. 태준이 신발을 신으려는데 수연이 말했습니다. 태준 씨. 태준이 돌아봤습니다. 수연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연은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밤이 되니 더 허전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오래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 보고 싶어서인지, 민준이 그리워서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모든 것이 슬퍼서인지. 창밖이 어두워질 때까지 울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은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태준 씨가 좋아했던 계란말이를 부치고 소시지를 구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8시에 태준이 왔습니다. 오늘은 혼자였습니다. 벽지 붙이는 건 혼자도 돼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은 연한 베이지색 벽지를 펼쳤습니다. 풀칠을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주방에서 커피를 탔습니다. 태준에게도 한 잔 갖다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이 받아 마셨습니다. 수연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태주는 벽지를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솔로 쓸어내렸습니다. 정확하고 깔끔했습니다. 10시쯤이었습니다. 수연이 작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태준의 옆에 가까이 섰습니다. 태준 씨, 저 3년 전에 회사 그만뒀어요. 태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계속했습니다. 이사까지 올라갔었는데요. 태준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벽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듣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수연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강현석 씨 있잖아요. 그 사람 유부남이었어요. 태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수연이 계속했습니다. 저는 미혼인 줄 알았어요. 3년 동안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몰라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 아내가 회사 로비에 나타났어요. 꽃뱀이라고 했어요. 거래처 남자한테 접근해서 뭔가 빼냈을 거라고요. 수연은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근데 소문이라는 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번 퍼지면 끝이에요. 업계에 다 돌았어요.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렇게 3년을 보냈어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벌 받은 거 알아요. 그게 다 제 탓인 것도 알아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말했으면 수연 씨 멈췄겠어요? 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고 말했으면 그만뒀어요? 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알 수 없었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바닥까지 가봐야 알아요. 남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 말이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수연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나왔습니다. 태주는 다시 벽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연이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만들었어요. 태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태준이 계란말이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수연은 그 말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진짜요. 태준은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태준 앞에서 웃는 것이 8년 만이었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이 지금 중학교 3학년이에요. 올해 겨울 졸업해요. 수연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렇구나. 공부도 하고 착해요. 친구도 많고요. 태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닮았나 봐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를 닮았어요. 수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도시락에 시선을 내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오후 내내 장판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태준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수연은 작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후 작업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태준은 장판 모서리를 칼로 깔끔하게 잘라내고 구석구석 손으로 눌러 고정했습니다. 수연은 작은 방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점심때 계란말이가 맛있다고 했던 태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짜요? 라는 그 두 마디가 8년의 시간을 건너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수연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4시가 지나자 태준이 일어나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마지막 점검이었습니다. 벽을 손으로 쓸어봤고
장판을 밟아봤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수연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공간이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벽이 방을 환하게 만들었고 새 장판이 반질거렸습니다. 낡고 허름하던 오피스텔이 처음 지어졌을 때처럼 깨끗해 보였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비용은 문자로 보내드린 계좌로요.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태준이 공구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 씨. 태준이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수연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혹시 민준이를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연은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냥 멀리서라도요. 얼마나 컸는지만이라도.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태준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수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물어는 볼게요. 태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강요는 못해요. 민준이가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알아요.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잠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깊고 무거운 잠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수십 번도 더 들여다봤습니다. 태준의 이름이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핸드폰을 받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오후였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수연은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2번 눌러서야 겨우 열었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민준이한테 물어봤는데요. 아직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수연은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직은. 그 2글자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언젠가는 괜찮아질 수도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완곡하게 거절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오래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을 보내야 하는데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 후에 겨우 3글자를 눌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소파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절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3살의 엄마를 잃은 아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엄마가 떠난 아이였습니다.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보내온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수연 스스로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무거움이었습니다. 그 무거움을 안고 수연은 오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저녁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민준이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고 간식을 먹거나 책을 펼치거나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태준이 옆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풍경 안에 수연은 없었습니다. 없는 것이 당연한 풍경이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인정하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태준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잔금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혹시 작업 중에 불편한 부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1년 안에는 무상 AS 가능합니다. 사무적인 문자였습니다. 수연은 그 문자를 읽으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민준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수연은 이체를 마치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냥 가게 둘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코트를 걸쳤습니다.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렸습니다. 네. 태준이 받았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잠깐 올 수 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근처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10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회색 점퍼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장님이 아니라 그냥 한 남자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세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도 괜찮아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요. 현관문 앞이었습니다. 복도였습니다. 수연은 잠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민준이 거절한 거 그 아이 원망 안 해요. 당연한 거니까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계속했습니다. 그냥 알아줬으면 해서요. 민준이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태준 씨한테라도 해두고 싶었어요. 태준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할게요. 언젠가 민준이가 들을 준비가 됐을 때요. 수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태준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태준 씨. 태준이 멈췄습니다. 수연은 잠깐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지금 많이 행복하세요? 태준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수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궁금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잃고 이 좁은 오피스텔 복도에 서 있는데 이 남자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재혼을 했고 금반지를 끼고 있고 성실하게 일하고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행복한 걸까? 아니면 그냥 버티는 걸까? 수연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처럼 힘들다는 말을 듣고 싶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네. 짧고 단단한 대답이었습니다. 잠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많이 행복합니다. 그때보다요. 그때보다. 그 말이 수연의 가슴 한가운데를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그것이 어느 때를 말하는지 수연은 알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던 그때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오수연 씨. 고개를 한번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 혼자였습니다. 태준이 사라진 방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잘 지내세요. 그 인사가 귓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끝이었습니다. 깔끔하고 조용하고 완전한 끝이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말로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을 뿐이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새 벽지가 붙은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환했습니다. 그러나 수연의 안은 여전히 낡아 있었습니다. 벽지를 아무리 새 것으로 발라도 속 구조가 그대로라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도 그랬고 사람도 그랬습니다.
겉을 바꾼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속부터 바뀌어야 했습니다. 수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오래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에필로그. 태준 씨가 남기고 간 행복합니다. 그때보다 덜하는 그 말. 처음엔 가슴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가시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밤새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그 말을 곰곰이 씹어보니 그건 가시가 아니라 태준 씨가 나에게 주고 간 마지막 선물이었더라고요. 내가 그토록 모질게 굴고 망가뜨렸던 사람이 나 없이도 보란 듯이 단단하고 평온하게 잘 살고 있다는 사실. 염치 없지만 그게 저한테는 커다란 용서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이제는 나도 나를 그만 미워해도 되겠구나 하고요. 그가 잘 살고 있다는 안도감이 비로소 제 발목에 채워졌던 죄책감의 사슬을 스르르 풀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노트북을 열어 거창한 이력서를 고치는 대신 걸레를 들었습니다. 태준 씨가 새로 깔아준 매끄러운 장판 위를 무릎 굽혀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예전엔 남들 눈에 띄는 높은 빌딩 꼭대기만 바라보며 사느라 내 발밑에 먼지가 얼마나 쌓이는지도 마음이 얼마나 썩어가는지도 몰랐거든요. 이제는 이 산이 성공이니 하는 화려한 껍데기 같은 건 욕심내지 않으려고요. 대신 태준 씨가 고쳐준 이 깨끗한 집처럼 제 마음도 매일매일 조금씩 수리하며 살아가 보려 합니다. 낡은 벽지를 뜯어내듯 과거의 오만함은 버리고 새로 바른 베이지색 벽지처럼 편안하고 소박하게 그렇게 남은 생의 여백을 채워가고 싶습니다. 민준이에게는 편지 한 장을 적었습니다. 당장 보내지는 못하겠지만 언젠가 제가 이 집처럼 깨끗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전해주려고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엄마가 이제야 조금 사람이 되었다고 말이죠. 쓰는 것과 보내는 것은 다른 일이겠지만 우선은 내 진심을 종이 위에 꾹꾹 눌러 담는 것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겠지요. 하지만 남은 시간을 다르게 살 수는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밖으로 걸어 나와 내 발밑의 장판을 살피는 이 작은 용기가 어쩌면 제 인생에 찾아온 진짜 기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참 따뜻합니다. 태준 씨, 당신이 정성껏 고쳐준 이 집에서 나도 이제야 제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고마워요. 정말로요.